한 나라가 선진국 클럽에 들어간 지 딱 1년 만에 파산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1996년 12월 우리는 OECD에 가입하며 선진국이 됐다고 축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환율이 800원대에서 2000원까지 수직으로 치솟았습니다. 은행 앞에는 돈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줄을 섰고 뉴스에서는 매일 망한 기업 이름이 지워졌습니다. 지금 환율이 1470원을 넘어 1500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해외여행이 비싸지는 문제일까요? 아니면 제2의 IMF를 알리는 경고일까요? 그 구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외여행 가면 비싸지겠네. 혹은 해외 직구할 때 부담되겠다 정도로 받아들입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환율 1,500원, 나아가 1,600원이라는 숫자가 진짜로 의미하는 바는 그런 일상적인 불편함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환율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돈이 세계 시장에서 얼마나 믿음을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마치 사람의 체온과 비슷합니다. 체온이 37도에서 38도로 오르면 좀 피곤하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40도를 넘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병원에 가야 하고 심하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1,100원에서 1,200원으로 오를 때는 수출하는 기업들이 조금 유리해지네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1,500원을 뚫고 1,600원으로 향할 때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한민국은 자원이 거의 없는 나라입니다. 석유 한 방울, 천연가스 한 줌 우리 땅에서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에너지와 원자재를 외국에서 사와야 합니다. 외국에서 물건을 살 때는 우리나라 돈인 원화가 아니라 달러로 값을 치러야 합니다. 달러를 구하려면 원화를 주고 바꿔야 합니다. 여기서 간단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환율이 1,000원일 때 100달러어치 기름을 사려면 1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환율이 1,600원이 되면 똑같은 100달러어치 기름을 사는데 16만 원이 듭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기름값이 60%나 오른 겁니다. 이 차이는 기업이 물건을 만드는 원가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원가가 오르면 물건값이 오르고 물건값이 오르면 우리가 마트에서 장 볼 때 내는 돈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빚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들은 달러로 빌린 돈이 꽤 있습니다. 이것을 외화부채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서 달러로 갚아야 하는 빚입니다. 환율이 1,000원일 때 1억 달러를 빌렸다고 해봅시다. 원화로 바꾸면 1,000억 원의 빚입니다. 그런데 환율이 1,600원으로 뛰면 같은 1억 달러인데 원화로 갚으려면 1,600억 원이 필요합니다. 빌린 돈은 그대로인데 갚아야 할 우리 돈은 600억 원이나 늘어난 겁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빚이 저절로 불어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환율 문제가 단순한 여행 경비 문제가 아닌 이유입니다. 환율이 급격하게 오르면 정부의 빚 부담이 확 늘어나고 기업들은 원자재 값과 이자 부담을 동시에 감당해야 합니다. 버티지 못한 기업들이 하나둘 쓰러지기 시작하면 그 여파는 은행으로 그리고 나라 경제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이런 위기가 실제로 얼마나 빨리 올 수 있는지 1997년을 돌아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경제 위기라는 것은 천천히 예고하고 오지 않습니다. 마치 태풍처럼 어느 순간 갑자기 들이닥칩니다. 1997년의 대한민국이 정확히 그랬습니다. 그해 초만 해도 우리나라 분위기는 아주 좋았습니다. 바로 몇 달 전인 1996년 12월에 대한민국은 OECD라는 곳에 가입했기 때문입니다. OECD는 경제협력개발기구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세계에서 경제가 잘 돌아가는 나라들의 모임입니다. 거기에 가입했다는 것은 우리도 이제 선진국으로 인정받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학교에서는 선진국 진입을 축하하는 포스터 그리기 대회가 열렸고 어른들은 이제 우리도 한몫했다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채 1년이 지나기도 전에 모든 것이 뒤집혔습니다. 1997년 초
아시아 외환 위기라는 것이 시작됐습니다. 외환 위기란 쉽게 말해서 나라의 돈 가치가 갑자기 폭락하는 사태를 말합니다. 먼저 태국이라는 나라의 돈인 바트화가 무너졌습니다. 이어서 필리핀의 페소화도 폭락했습니다. 동남아시아 나라들의 돈 가치가 도미노처럼 차례로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많은 한국 사람들은 우리는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방금 선진국 됐는데 설마 우리까지 그렇게 되겠느냐 하고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외국 투자자들의 눈에는 달랐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한국도 동남아시아 나라들과 비슷한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단기간에 갚아야 하는 외국 빚이 많았고 달러를 비축해둔 양인 외환 보유고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외환 보유고란 나라가 비상시 시를 대비해서 모아둔 달러를 말합니다. 기업들도 빚을 많이 지고 있었습니다. 그해 가을, 외국 자본이 한국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나가더니 나중에는 물이 빠지듯 쏟아져 나갔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정부가 환율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환율이 너무 오르지 않도록 달러를 시장에 풀어서 막는 방식이었습니다. 달러를 많이 풀면 달러 가치가 내려가고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올라가니까 환율이 안정됩니다. 그런데 이 방어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달러에는 한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속 달러를 풀어대다 보니 어느 날 금고를 열어보니 달러가 거의 바닥이었습니다. 달러는 다 떨어졌는데 원화는 시장에 넘쳐났습니다. 귀한 것이 비싸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달러 값은 치솟았고 원화 값은 곤두박질 쳤습니다. 환율은 800원대에서 순식간에 900원을 넘고 1000원을 뚫더니 결국 2000원 가까이까지 치솟았습니다. 반년도 안 되는 사이에 우리 돈 가치가 반토막 난 겁니다. 이렇게 나라가 흔들리면 그 다음에는 신용등급 문제가 터집니다. 신용등급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신용점수를 보는 것처럼 나라도 신용등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제적인 신용평가 회사들이 각 나라를 평가해서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이 나라가 빚을 잘 갚을 수 있는 나라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등급을 매깁니다. 신용점수가 높은 사람은 은행에서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용점수가 낮은 사람은 이자를 많이 내야 하거나 아예 돈을 빌리지 못합니다. 나라도 똑같습니다. 신용등급이 높은 나라는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고 신용등급이 낮은 나라는 높은 이자를 줘야 겨우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심하면 아무도 돈을 빌려주지 않으려 합니다. 문제는 이 등급이 떨어질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의 신용등급이 A등급이라고 해봅시다. A등급이라는 것은 이 나라는 돈을 빌려줘도 떼먹지 않을 것 같다, 믿을만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큰 투자 회사들이 한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삽니다. 채권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빚 문서입니다. 정부가 돈이 필요해서 채권을 발행하면 투자자들이 그 채권을 사면서 정부에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나중에 이자를 붙여서 돌려받기로 약속하고요. 이런 투자 회사들은 대부분 규정이 있습니다. A등급 이상인 안전한 채권만 살 수 있다는 식의 규정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국의 신용등급이 A에서 B로 떨어졌다고 해봅시다. 한 단계 떨어진 것뿐인데 투자 회사들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됩니다. 규정상 B등급 채권은 가지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던 한국 채권을 다 팔아야 합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투자 회사들이 동시에 한국 채권을 내다 팔면 파는 사람은 많은데 사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채권 가격이 폭락합니다. 채권에는 특이한 성질이 있는데 가격이 떨어지면 이자율이 올라갑니다. 쉽게 말해서 한국 정부가 앞으로 돈을 빌리려면 훨씬 높은 이자를 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 정부 예산에서 이자 갚는 데 쓰는 돈이 많아집니다. 그만큼 다른 데 쓸 돈은 줄어듭니다. 복지도 줄고 도로나 학교 같은 곳에 쓸 돈도 줄어듭니다. 나라 살림이 더 어려워지고 그러면 신용등급이 또 떨어집니다. 내리막길에 한번 들어서면 빠져나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최악의 경우 아무도 돈을 빌려주지 않게 됩니다. 이자를 30% 주겠다고 해도 원금을 떼일 것 같으면 빌려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위기가 오면 수출을 많이 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흔히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에 좋다고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같은 달러를 벌어와도 원화로 바꾸면 더 많은 돈이 됩니다. 10,000원짜리 물건을 10달러에 수출했다고 해봅시다. 환율이 1,000원일 때는 10달러를 바꾸면 10,000원입니다. 환율이 1,100원이 되면 같은 10달러가 11,000원이 됩니다. 1,000원을 더 버는 겁니다. 게다가 외국 입장에서는 한국 물건이 상대적으로 싸 보이니까 더 많이 사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환율이 조금 올랐을 때 이야기입니다. 환율이 1,000원에서 1,100원이나 1,200원 정도로 오를 때는 이런 논리가 통합니다. 문제는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서 1,600원, 1,700원까지 치솟을 때입니다. 이 지점부터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됩니다. 1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원자재를 전부 수입합니다. 환율이 60% 오르면 원자재 값도 60% 오릅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이익률은 평균 5% 정도입니다. 100원어치 팔면 5원 남는다는 뜻입니다. 10%면 잘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원가가 60% 오르면 이익이 남기는커녕 팔수록 손해를 봅니다. 물건값을 올리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건값을 올리면 가격 경쟁력이 사라집니다. 싸서 잘 팔렸던 것이 비싸지면 안 팔리게 됩니다. 결국 원가 상승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문을 닫는 회사들이 속출합니다. 대기업이라고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대기업들도 달러로 빌린 돈이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이자 부담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거기다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이 먼저 무너지면 대기업도 부품을 구하지 못해서 제품을 만들 수 없게 됩니다. 공급망 전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당시 IMF 때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매일 저녁 뉴스에서 앵커가 칠판 앞에 섰습니다. 거기에는 우리나라 큰 기업들 이름이 쭉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날 부도가 난 기업 이름 위에 줄을 그었습니다. 기아자동차도 있었고, 당시 우리나라에서 5손가락 안에 들던 대우그룹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산미그룹, 한보그룹, 진로그룹 같은 대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졌습니다. 환율이 극단적으로 오르면 수출이 유리해지는 것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 전체가 붕괴합니다. 그런데 환율이 이렇게 오르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부나 뉴스에서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과연 그 말이 사실일까요? 환율이 오를 때마다 정부나 일부 뉴스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첫째, 미국 달러가 세서 그렇다는 겁니다. 미국 경제가 좋으니까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 원화가 약해 보이는 것뿐이라는 설명입니다. 둘째, 서학개미 때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서학개미란 한국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을 많이 사는 것을 말하는데, 미국 주식을 사려면 달러로 바꿔야 하니까 그래서 환율이 올랐다는 주장입니다.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사실을 확인해 보면 다릅니다. 먼저 달러가 정말 강한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달러의 힘을 다른 주요 나라 돈들과 비교해서 측정한 수치입니다. 달러가 정말 강하다면 이 수치가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달러 인덱스를 보면 오히려 약세인 구간이 더 많습니다. 달러가 세서 원화가 약해졌다는 설명은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서학개미 탓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1년간 한국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을 사기 위해 바꾼 달러가 약 3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5조 원 정도 됩니다. 큰 돈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외환시장에서 1년 동안 오가는 돈의 규모와 비교해 봐야 합니다. 우리나라 은행들이 외환시장에서 1년간 거래하는 돈은 1조 6,500억 달러가 넘습니다. 원화로 2,000조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그 거대한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45조 원어치 달러를 산다고 환율이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다에 물 한 컵 부었다고 수위가 올라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팔아서 환율이 올랐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건 어느 정도 맞습니다.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팔면 받은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나가니까 환율에 영향을 주긴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살 때는
왜 환율이 안 떨어질까요? 사는 것은 영향이 없고 파는 것만 영향이 있다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결국 이런 핑계들은 진짜 문제를 가리는 연막탄입니다. 환율이 오르는 진짜 이유는 우리나라 경제의 기초 체력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 성장 속도는 느려지고 정부 빚은 늘어나고 나라 살림이 어떻게 될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은 정직합니다. 외부 탓을 하는 동안에도 시장은 우리나라의 진짜 상태를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율이 계속 오르면 기업들이 무너지고 그 피해는 결국 우리가 돈을 맡긴 은행으로 향합니다. 기업이 무너지면 그 피해는 먼저 그 기업에 돈을 빌려준 곳으로 갑니다. 바로 은행입니다. 기업이 빌린 돈을 못 갚으면 은행 입장에서는 받을 돈을 떼인 겁니다. 한두 기업이 어려워지는 것은 은행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율이 폭등하고 금리가 치솟으면서 수많은 기업이 동시에 쓰러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은행은 우리가 맡긴 예금을 그냥 금고에 쌓아두지 않습니다. 그 돈을 기업이나 개인에게 대출해주고 이자를 받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돈을 버는 겁니다. 지급준비율이라는 것이 있어서 예금의 일정 비율만 현금으로 남겨두고 나머지는 전부 대출이나 투자에 씁니다. 지급준비율이란 쉽게 말해서 은행이 비상금처럼 꼭 갖고 있어야 하는 돈의 비율입니다. 보통 전체 예금의 몇 % 정도만 남겨둡니다. 평소에는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금을 맡긴 모든 사람이 동시에 돈을 찾으러 오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위기 상황에서는 다릅니다. 뉴스에서 기업이 부도나고 은행이 흔들린다는 소식이 나오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불안해집니다. 내 돈은 괜찮을까? 혹시 은행이 문을 닫으면 내 예금은 어떻게 되지? 불안한 사람들이 은행에 달려갑니다. 내 예금 전부 현금으로 주세요. 처음에는 몇 명이지만 점점 줄이 길어집니다. 이것을 뱅크런이라고 합니다. 은행으로 달려간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은행에 그 돈이 없다는 겁니다. 예금 대부분이 대출로 나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출 받은 사람들이 아직 갚지 않았는데 예금 맡긴 사람들이 한꺼번에 돈을 찾으러 오면 줄 돈이 없습니다. 은행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당시에도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은행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섰고 돈을 찾지 못해서 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에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은행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지 못한 이름의 은행들도 많았습니다. 제1은행, 서울은행, 대동은행, 동화은행. 이 은행들 상당수가 문을 닫거나 다른 은행에 합쳐졌습니다. 은행이 흔들리면 신용경색이라는 것이 옵니다. 신용경색이란 쉽게 말해서 도 돌지 않는 상태입니다. 은행이 새로운 대출을 안 해주려고 합니다. 멀쩡하게 장사 잘하는 기업도 운영할 돈을 못 빌려서 문을 닫는 일이 생깁니다. 벌어들이는 돈은 있는데 당장 쓸 현금이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이것을 흑자도산이라고 합니다. 이익은 나는데 현금이 없어서 문 닫는다는 뜻입니다. 경제 전체가 얼어붙습니다. 상황이 이 정도까지 가면 정부는 최후의 수단을 꺼내야 합니다. 나라가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 몰리면 먼저 외환 보유고를 씁니다. 그것마저 바닥나면 IMF 같은 국제기구에 손을 벌려야 합니다. 도와주세요, 돈 좀 빌려주세요 하고요. 이것을 구제금융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나라가 파산 직전에 국제기구한테 긴급하게 돈을 빌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제금융이라는 것은 공짜가 아닙니다. 조건이 붙습니다. 공무원 숫자를 줄여라. 복지 지출을 깎아라. 국가가 가진 사업체를 민간에 팔아라. 이런 요구를 들어줘야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빚쟁이한테 돈 빌리면서 이것저것 조건 들어야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민영화라는 말이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나라가 가진 것을 파는 겁니다. 항구 운영권을 외국 회사에 50년짜리로 넘기기도 합니다. 전기 사업, 철도 운영, 통신망 같은 것들이 외국 돈에 팔리기도 합니다. 급하게 팔아야 하니까 제값을 못 받고 싸게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한국도 많은 공기업을 팔거나 구조조정했습니다. 2010년대 그리스가 경제 위기를 겪을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항만, 공항, 전력회사 지분이 외국 자본에 넘어갔습니다. 한국과 그리스,
땅도 문화도 경제 구조도 다르지만 돈이 바닥났을 때 벌어지는 일은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습니다. 공공 서비스가 민간 회사로 넘어가면 요금이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간 회사는 이익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교통비가 줄줄이 오릅니다. 이미 환율 때문에 수입 물가가 오른 상황에서 공공요금까지 오르면 물가 상승이 극에 달합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가 2배, 3배 뛰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반으로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이것을 초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물가가 아주 빠르게 오르는 현상입니다. 극단적인 경우 베네수엘라처럼 돈 다발을 들고 빵 하나 사러 가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부동산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금리가 20%, 30%로 치솟으면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감당이 안 됩니다. 1억 원 빌렸는데 1년에 3천만 원씩 이자를 내야 한다면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집을 팔려는 사람은 넘쳐나고 사려는 사람은 사라집니다. 당시 부동산 가격이 반토막 났던 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지금 당연하게 여기는 부동산 불패 신화도 금리 폭등 앞에서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능성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1996년 선진국 진입 축하 파티를 즐기던 사람들도 1년 후에 IMF가 올 줄은 몰랐습니다. 위기는 예고하지 않습니다.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아주 큽니다. 첫째, 남들 말을 그냥 믿지 마세요. 환율 1,400원이 새로운 정상이라는 말, 한국 경제는 튼튼하다는 말을 고지곧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직접 확인하세요. 달러 인덱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검색해 보세요. 외환 보유고가 늘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 찾아보세요. 국가 부채가 얼마나 늘었는지 살펴보세요. 정보는 인터넷에 다 있습니다. 검색만 하면 됩니다. 둘째, 자산을 한 곳에만 두지 마세요. 돈을 전부 원화로만 갖고 있는 것은 위험합니다. 달러 예금을 일부 갖고 있으면 원화 가치가 떨어질 때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달러 예금이 어렵다면 달러로 거래되는 금 같은 자산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환율이 떨어지면 달러 예금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이라는 것이 원래 그렇습니다. 사고가 안 나면 보험료가 아깝지만 사고가 나면 그 보험이 생명줄이 됩니다. 셋째, 빚 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변동금리로 대출을 많이 받아놓은 상태라면 조심해야 합니다. 변동금리란 시장 상황에 따라 이자율이 바뀌는 대출입니다. 지금 금리가 5%, 6%라도 부담스러운데 위기가 오면 10%, 15%, 심하면 2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대출을 줄이거나 고정금리로 바꾸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고정금리는 처음 정한 이자율이 끝까지 바뀌지 않는 대출입니다. 넷째, 현금을 어느 정도 갖고 있으세요. 위기 상황에서는 자산 가격이 폭락합니다. 주식도 떨어지고 부동산도 떨어집니다. 그때 현금이 있으면 싼 가격에 좋은 자산을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금이 없으면 싼 가격에 자산을 팔아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위기는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됩니다. 다섯째, 뉴스에 관심을 가지세요. IMF 같은 국제기구에서 한국에 대해 뭐라고 하는지, 신용평가 회사들이 뭐라고 하는지, 외환 보유고가 어떻게 되는지 가끔씩 확인하세요. 위기는 갑자기 오는 것 같지만 사실 신호는 미리 나옵니다. 그 신호를 읽을 수 있는 사람만이 대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환율이 1,500원, 1,600원으로 치솟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살펴봤습니다. 기업이 쓰러지고 은행이 흔들리고 나라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산은 안전합니까? 혹시 원화에만 올인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변동금리 대출을 많이 받아놓고 금리는 신경 쓰지 않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돈을 버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위기는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 위기 속에서 자산을 불렸는지
구체적인 투자 전략과 실제 사례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경제 흐름을 먼저 읽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구독하시면 다음 영상이 올라왔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는 이런 영상을 더 많은 분들께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